359페이지 목적의 적법 해가지고 이 적법성과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교재를 한 2페이지 정도만 넘겨보시겠습니까? 그러면 363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반가로에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판례들 나와가지고 지금 넘겨보시면 한 20개 나와 있죠. 다음에 반가로 2번에 보면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가지고 18개, 그러니까 대략 38개의 판례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 민법 총칙이 시험에 나올 때 법률행위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은 일단은 법률행위 종류 부분, 그 부분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 확과 적사가 있었죠. 그러할 때 이 부분, 적법성 부분,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도 그럴만한 게 뭐냐면 적법성이라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방금 우리가 103조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거기에도 판례가 38개가 있었던 것처럼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한 판례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 자체들 하나씩 다 안다라는 거, 그거 알려면 그냥 거기는 그냥 아예 포기하고 돼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것만 알아두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의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동그라미 1번에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우리가 효력 요건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 그 의미는 뭐냐면 목적이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고 그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 2번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도 한번 읽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를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사적 자치라는 것은 무제한의 것이 아니며 법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법을 지키는 한에서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강행법규는 확과 적사에서 조금 이따 배우게 될 사회질서와 더불어서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이루고 있다. 한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법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 규정이 있겠죠. 그러면 법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임의 규정하고 강행 규정, 이렇게 두 개가 나눌 수가 있고, 임의 규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임의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법에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과 배제하는, 그 규정을 배제하는 약정 내지는 특약이 가능한 겁니다. 달리 약정할 수 있다. 특약 가능한 거, 그러한 부분인데 말 자체로 강행 규정이니까 그 법은 그 강행 규정 같은 경우에는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적법성,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강행 규정을 또 어떻게 나누냐면 이거는 단속 규정, 그 다음에 효력 규정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법적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둬야 되는데, 단속 규정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 같은 경우에 위반했을 때 강행 규정이긴 한데 위반했을 때 전부 다 무효냐?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겁니다. 유효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냥 어감상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 무효겠습니까? 효력 규정을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안 배웠으니까 어렵죠. 바로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부담 없이 찍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 그냥 단어만 보고 단속 규정에 위반했을 때 무효일까? 효력 규정에 위반했을 때 무효일까? 그럴 때 요 효력이라는 것 때문에 이 효력 규정에 위반했을 때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단속만 받는 겁니다. 단속만. 요건 다시 말하면 제재만 받는다는 거죠. 제재만. 단속만 받고 사법상의 그 효력은 유효가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단속 규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효력 규정 같은 경우에는 단속도 받는 겁니다. 단속도. 즉 제재도 받는다. 제재도 받는다는 말은 효력 규정이니까 무효고 그 다음에 단속도 받는다. 단속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임의 규정은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하다. 즉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라는 거. 단속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제재만, 단속만 받고 유효하다. 그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예 자체를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같은 경우에는 그 유효성 우리가 물권법 가가지고 중간생략 등기에서 배웁니다. 그러면 자연히 당연히 이거는 유효하구나 이것 자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같은 경우에는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다. 그런데 갑이 팔았으면 이제 을한테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을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병하고 또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한 번 더 매매계약 체결한다 했을 때 굴을 전자를 써가지고 한 번 더 굴려서 매매한다 해서 이것을 전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을 앞으로 그러면 갑에서 을로 팔렸고 을에서 병으로 팔렸으니까 부동산에서 이 과정을 이제 물권 변동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이 변동해가는 과정을 제대로 반영을 해주려면 이렇게 갑 앞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되고 그 다음에 3번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요 중간 요 부분을 생략하고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를 해버리는 이러한 등기를 바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유효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게 판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용어만 알아두시겠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다른 말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에서 한 번 더 팔았다 해서 미등기 전매라고 부른다. 미등기 전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단속 규정에서 무허가 건물의 임대 행위가 나와 있죠. 그래서 무허가 건물의 임대 행위라든지 내지는 무허가 음식점에서 무허가 음식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포장마차 있겠죠. 포장마차. 그럼 여러분 포장마차 가가지고 음식 드시고 음식값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허가 음식점이니까 단속 받습니다. 그런데 단속만 받고 거기에서 요 음식값 이것 자체 내는 거 그거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대표적인 경우가 아직 호텔을 지어졌는데 허가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 건물이 거기에 가가지고 하룻밤 잤다. 그러면 숙박료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경우를 이렇게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효력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옆에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나와 있고 그것 자체를 조금 이따 판례에서 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효력 규정이니까 사법상의 그 효력도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반가로 이번에 효력 규정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효력 규정의 예.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이거 같은 경우에도 판례가 이렇게 그 전에는 다른 태도를 취했었는데 그 판례가 변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개 수수료로 법정 수수료를 받는다면 500만 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받기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 그 사법상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때 전부를 무효로 해버리면 우리가 굶어 죽죠.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한도 초과 부분이 무효다. 판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 이거 무효로 안 하면 우리 큰일 나죠. 당연히 무효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밑에 각주를 보시면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을 안 하고 업으로 팔았을 때는 무효가 되는데 그게 업이 아니라 그냥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그냥 친구과 한번 1회, 딱 1회에 걸쳐서 중개 거래를 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지급약정, 그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유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번 보시면 판례 그 각주의 밑에 보시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과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서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그 돈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업이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에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무효라는 부분에 가가지고 유동적 무효해서 이와 관련된 판례들을 쭉 봅니다. 그랬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얻어라 했으니까 이 경우에서는 당연히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된다라는 거.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 약정에 기초한 물권 변동.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우리가 특별법에서 배우게 되는 부동산 실명법, 줄여서 부실법, 거기에서 배우게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명의신탁 약정 무효 원칙, 또 거기에 기초한 물권 변동 무효라는 거 실명법 자체 배우시면 알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 보장약정, 지금 이거는 바로 판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에 주무관청에 허가 없이 행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이것 자체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답 처리는 하지 않았던, 정답이 되지는 않았던 그러한 부분이니까 그냥 토지거래 허가고요. 거기에서 관할관청 허가 없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주무관청이 허가 없이 공익법인이 자기 기본재산을 처분해버렸다. 아, 그러면 그거 무효되겠구나. 무효되니까 효력 규정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고 지금 이제 밑에 나와 있는 투자수익 보장약정을 위반했다. 이 판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이제 그 여의도 증권가에서 아주 이렇게 마이다스 손이다. 그냥 투자 수익에 그냥 귀재 끝내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실적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어디로 발령이 났냐면 강북 지점으로 발령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증권회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방금 을이라는 친구가 여기에 지점장입니다. 지점장. 그럼 이 지점장은 우리가 그냥 대리인이다. 이렇게. 요 증권회사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점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도 올릴 겸 자기가 이렇게 여의도에서 근무할 때 알고 있었던 큰 손들한테 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형님, 계좌 좀 하나 터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약간 좀 머뭇거립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증권회사 객장에 가가지고 그 현황판 보고 그 다음에 서로 그냥 회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커피 한잔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북 지점까지 가기가 조금 꺼려 해가지고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냥 돈을 맡기시면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 투자 수익 보장. 이러한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금 보장해주고 일정한 은행 이율보다 좀 높게 이렇게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정을 체결을 하니까 결국에는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요즘 뭐 은행 금리도 안 좋은데 그렇게 되니까 원금 보장해주고 수익 보장해준다고 하니까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을 하고 뭉칫돈을 좀 이 증권회사에다가 예탁을 해놨다라는 거죠.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주식이 폭락이 됐다. 폭락이 나니까 병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증권회사를 상대로 너 약속한 대로 이거 지켜라. 그랬을 때 이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얼마를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던 이 부분이 유효냐 무효냐.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무효다. 왜? 강행 규정 위반이다. 특히 그 강행 규정 중에서 이렇게 효력 규정. 그래서 이러한 판단이 나오게 된 건 뭐였냐면은 구증권거래법을 보면은 부동산 그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부당하게 그 거래를 권유하는 그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이러한 투자수익 보장 약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기 하는. 그런데 증권거래법에 그 투자수익 보장 약정이 유효냐 무효냐 거기에 대해서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 그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조에 명백하게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 부동산 실명법에서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물권 변동 무효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증권거래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판단을 해주느냐? 법원이 판단해 준다는 거죠. 법원은 이거 무효라고 했다는 거죠. 무효라고 했다. 그래서 판례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부당 권유행위를 금지하는 그 증권거래법에는 공정한 증권거래 질서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 보장약정은 무효다. 그랬고 투자수익 보장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대리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만 하나 적어두시냐면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거기에서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적사무무. 적사무무라고 적어두시고 이거 자체 여기가 적이 바로 적법성입니다. 적법성. 강행법규에 위반됐다. 이렇게 표시만 해두시고 표현대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적사무무 하면서 떠올리실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방어로 3번에 단속 규정의 예, 얘가 중요하죠. 얘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얘를 잘라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한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 그거 유효하다 판례가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거는 단속만 받는구나. 단속만 받는구나. 그래서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우동값 내야 된다.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숙박료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속만 받는구나. 그러니까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판가로 4번에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 무효는 확정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사자의 추인이 있더라도 유효로 될 수가 없고 방금 봤던 부분입니다.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당사자의 추인이 있더라도 유효가 될 수가 없다. 이건 우리가 또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데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 밑에다가는 뭐만 하나 적어두시냐면 강추, 반추 안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그래서 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한 것은 이 부분이었죠.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추인이 안 된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에서 공부하시기로 하고 강추, 반추 안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추인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일단 기록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담배 사재기 사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담배 사재기 사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103조 이 부분을 배워야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방금 여기 증권회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투자수입 보장약정 내가 위반해서 체결하긴 했지만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지 여부. 그랬을 때 가로에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소극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소극은 X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적극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적극은 그렇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측에 반하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니까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 측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여기가 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배신 때리면 안 된다. 그런 원칙이 있는데 배신 때린 거냐 아닌 거냐.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배신 때린 게 아니다. 그 말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례사 한번 일단 보시고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위반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배신 때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무효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혼돈이 올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위반한 자가 뭔가를 주장한다. 얘가 우리 좀 감성하고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판례라는 겁니다. 그러한 판례. 그래서 일단은 그 밑에 이제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어떻게 일단 생각을 해두시냐면 이거 두고두고 헷갈리니까 여러분의 그 감성을 일단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위반하는 사람도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그래서 감성을 자제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두시냐면 위반자
위반한 사람은 홍길동이가 아니다. 홍길동이가 아니다. 홍길동이가 아니다. 홍길동이는 뭘 못했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다. 그 다음에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반자는 홍길동이가 아니니까 무효를 무효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즉 무효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소. 요거는 이제 계약의 해제라는데 거기 가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호무, 호소, 호취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호취 같은 경우에는 이거 판례 사례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까지 쳐버리는 게 맞겠습니다. 동그라미까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것만 무효를 무효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갑하고 투자수익 보장 약정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증권회사였죠. 증권회사. 결국에 이 사람은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강행규정에 위반돼가지고 투자수익 보장 약정을 지금 체결한 겁니다. 체결했을 때 병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훌륭한 변호사를 지금 고용을 한 겁니다. 좋다. 이거 강행법규 위반은 맞다. 그런데 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놈 아니냐.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한 너가 이걸 무효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병 쪽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됐더니 우리 판례가 아니다. 요 갑도 무효를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이 경우에 있어서 갑은 위반을 했기 때문에 무효는 맞지만 무효라고 병한테 따지질 못한다. 그렇게 하게 돼버리면 이제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곳곳에서 투자수익 보장약정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수익 보장약정을 체결한다고 한 다른 증권회사에서 고객한테 투자수익 보장약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고객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법원에서 그건 무효라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증권회사에서 무효는 맞는데 우리가 지금 당신한테 제안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효라고 주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그래서 투자수익 보장약정 그냥 우리는 무효라고 못하니까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 보장됩니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 투자수익 보장약정이 난무하게 돼버린다. 그러면 그 입법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게 된다.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위반을 했지만 위반한 사람도 결국에는 얘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판례니까 이 부분 감성적인 그 느낌을 배제를 하시고 꼭 정리를 해둬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4번 목적의 사회적 타당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타당.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다.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강행규정과 더불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양자 모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되지만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개개의 특정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반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일반적, 포괄적인 법의 근본 이념에 의한 통제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어떻게 하는 게 낫냐면 강행법규들을 만들어가지고 너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무효다, 무효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개별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개별적인 규정들을 먼저 앞서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일반적, 포괄적이다 그 말은 뭐냐면 두리뭉실한 조항을 하나 둬가지고 그래서 개별 규정들, 개별 강행 규정 얘를 만들고 그런데 입법 기술상 모두 다 미리 만들 수는 없겠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민법에다가 103조를 둬가지고 얘는 일반 조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리뭉실하다. 내용이 두리뭉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03조를 보시면 밑에 조문이 나와 있죠. 제목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내용을 보시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두리뭉실하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부러 두리뭉실하게. 방금 말씀드렸죠. 입법 기술상. 개별적으로 모두 다 강행 규정을 만들어서 규제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한 일반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예로서 또 통제를 해서 무효를 만들겠다. 그러한 취지가 된다라는 거. 그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재를 보면은 이렇게 그 조문들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조문과 가장 핵심이 되는 판례라든지 설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설명을 이렇게 미리 지금 말씀을 드렸을 때 알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하고 스스로 이거를 이 압축된 거 가지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다. 일종의 요약 부분이 요약서다. 이 부분이 요약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103조하고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우리 민법에 또 하나의 조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여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다라고 했을 때 판례는 이 불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재산을 줬을 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판례 사안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증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한 채 이거를 주기로 하고 계약이죠. 계약.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계약에 따라서 이행을 해가지고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가 왜 이 아파트를 줬느냐. 이건 첩계약. 첩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겠지만 대표적인 사회질서 위반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무효. 일부 일처제, 그 혼인제도를 뒤엎는 거기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증여계약이 바로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증여계약이 무효다는 말은 무효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아두실 거냐면 그냥 단어 그대로 하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죠. 근데 효력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효과 불발생이다. 효과 불발생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리 의무 불발생.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증여계약이 유효라면 이 갑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 증여계약이 무효라면 갑한테는 소유권을 넘겨줄 그러한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무가 없는데 넘겨줬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효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무효 효과. 무효 효과는 원칙적으로 무효는 효과 불발생이니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행하기 전이다. 그 다음에 이행 후다. 이행하기 전이란 말은 요 증여계약에 따라서 등기를 넘겨주기 이전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효니까 효과가 불발생했죠. 넘겨줄 의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무효인데도 이행을 해줘 버렸다.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해줘 버렸죠.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부당이득이라 되는 겁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금 줘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 후라면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그런데 이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무효.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효 중에서 103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이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르느냐?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여기 746조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불법 원인 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했다. 첩계약 맺으면서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지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조항에 의해서 첩계약 맺고 넘겨줬으니까. 그러니까 103조로 무효가 될 때에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행하기 전이면 무효니까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 필요가 없다. 똑같게 되는데 만약에 이처럼 이행을 해버렸다. 이행 후. 이때에는 요 방금 봤던 746조 조문
불법원인 급여의 제한에 걸려가지고 반환을 받지 못한다. 반환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요것 자체가 대법원 판례 사안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갑은 을한테 무효긴 하지만 무효라고 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유는 뭐냐?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지금 체크를 해두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측 가셔가지고 363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가 뭐냐?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의미가 뭐냐?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래서 뿐만 아니라 거기 위에다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점을 찍어 두십시오. 방점을 찍는 이유는 거기 부분만 밑줄을 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 하지만 우리가 그 부각을 시켜가지고 알아둬야 되는 부분. 거기 위에다 점을 찍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 내용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할 때 누구든지 다 하죠. 예. 근데 그게 다 이제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썼다. 문제 없죠. 내용 자체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그 각서를 들이민다는 겁니다. 법원에. 그래서 이렇게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썼으니까 이 사람하고는 이혼 안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당신은 이런 각서를 썼으니까 이제 이혼 못해 이렇게 해버리면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해가지고 법률상 각서에 따라서 이혼 못해라고 법률상 강제를 함으로써 사회질서 위반이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사회질서 근간에 반하는 조건, 방금 첩계약, 첩이 돼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증여계약을 한다라는 것,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가 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뭐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그러한 대가로 해가지고 판례사안처럼 한 5천만 원씩 받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가 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시험에 기출됐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 앞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단어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최대한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야 앞으로 조금 덜 헷갈린다. 덜 헷갈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반복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헷갈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일단은 조금 개념을 잡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법률행위의 목적 해가지고 확가적사, 효력요건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확가적사를. 거기에서 지금 사회적 타당성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구별을 해야 될 게 법률행위의 목적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의 목적물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동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갑하고 을하고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 그러면 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뭐냐면 이 부동산이 되겠죠. 만약에 X 건물이라고 치면 이거는 X 건물. 그러면 매매의 목적은 뭐냐? 이거는 뭐라고 또 하는 거냐면 권리 의무 내용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매의 목적은 뭐냐? 이거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입니다. 대금 지급. 그래서 매매의 목적이다 하면은 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생기는 권리 의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동기, 이거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이 건물을 살 때 투자의 목적으로 산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살 때 주거의 목적으로 한다. 그럴 때 요 목적, 이 목적 때문에 동기하고 목적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권리 의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투자의 목적으로 이 건물을 산다, 주거의 목적으로 산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하는 이유에 불과하는 겁니다. 이유. 왜 사는지.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를 자르러 간다. 머리를 자르러 간다. 그러면 가가지고 미용실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그때의 그 법률행위의 내용은 뭐냐면 그 계약에 따라서 각각에게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용실 가서 이제 머리 잘랐다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대금 지급이죠. 미용실에서 해줘야 되는 것은 커트를 잘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법률행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머리를 자른다. 면접시험에 가서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머리를 자른다. 그러한 목적들은 법률행위의 내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다시 이제 여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또 사회질서 위반인 그러한 그 법률행위가 뭐가 있냐면 도박과 관련된 겁니다. 지나치게 사행적인 이 도박과 관련된 이 부분이 바로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사회질서 위반. 그래서 도박과 관련된 것들은 다 사회질서 위반이 돼가지고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박 자금으로 쓰려고 돈 빌리는 거 그것 자체가 도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50만 원만 빌려주라. 이거 하면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 50만 원 빌려주라는 거 내용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제가 그 50만 원을 왜 빌리느냐? 다른 선생님들한테 고스톱 쳐가지고 좀 당했다라는 겁니다. 즉 복수전을 하려고 빌리려고 한다. 복수전에. 그런데 그 목적이 그게 바로 이유가 되겠죠. 동기가 되겠죠. 그게 제 마음속에만 들어있으면 상대방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50만 원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유효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한테 표시를 했다는 거죠. 친구야 50만 원만 빌려주라. 왜 필요한데? 그랬더니 선생님들한테 복수전 하려고 한다.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제가 친구한테 표시를 안 했는데 동네방네 이미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칼을 갈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빌리고 있다는 걸 친구가 알았다. 그 경우에 있어서도 이 경우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 복수전을 하기 위한 그러한 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졌다. 그 경우에 있어서도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의 요건 해가지고 방금 전에 목, 금, 조, 강, 동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줄에 법률행위의 목적 거기 목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가 됐다. 금. 그 바로 앞에 조건에서 조. 그 다음 다시 두 번째 줄로 올라가셔가지고 끝에 보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한다. 강.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동기 나와 있죠. 동기. 그렇게 하면 목금, 조강동 이렇게 된다라는 거. 다시 밑에 보면 동기의 불법이 나와 있죠. 동기의 불법.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동기의 불법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방금 판례를 보니까 복수전 한다고 친구한테 표시했다. 표시된 경우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었습니까? 요거 알파, 알려진. 그래서 여기 부분을 방금 지금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기 표시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요게 동기 표시설이라는 게 특별히 이런 학설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암기 그 편의를 위해 가지고 동기 표시설 플러스 알파다. 표시된 경우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알려진이다. 알려진이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가 착오를 배우면서 동기의 착오라는 걸 공부를 합니다. 그때 또 이걸 같은 표현을 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이 부분 볼까요? 넘기셔가지고 아까 361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조금 전에 그 103조를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라고 했던 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동그라미 2번에 제일 끝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담배 사재기 사건이다. 담배 사재기 사건이다. 이거는 방금 첩계약
그 사건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가지고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첩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그 아파트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첩계약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거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가지고 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환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담배 사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의 친구 요 을이 누구냐면 을이 그 담배 인삼공사에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담배 인삼공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떤 정보를 갑이 얻게 됐냐면은 지금 이제 한 두어 달 있다가 7% 정도 담배값이 인상된다라는 거. 그 정보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갑이라는 친구가 담배 사재기를 합니다. 담배 사재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담배를 엄청나게 사버렸다라는 거죠. 얼마나치를 샀느냐? 여기 사안에서 2억 원어치의 담배를 샀습니다. 2억 원어치. 그랬고 그 담배는 누구한테 사는 겁니까? 을은 아까 뭐 친구가 아니라 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을은 담배 인삼공사가 되겠죠. 담배 인삼공사. 담배 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2억 원어치를 삽니다. 2억 원어치. 그랬고 이제 이 담배 인삼공사에 있는 친구가 그 정보를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담배 2억 원어치 사는 거 아무나 그거 못 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담배를 한꺼번에 많이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담배 관련된 도소매업을 할 수가 있도록 지정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 담배 인삼공사에서 그냥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자격들을 위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2억 원어치의 담배를 샀습니다. 그래서 돈은 2억 원을 주고 담배는 지금 1억 원어치를 받은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1억 원어치 담배는 아직 못 받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인삼공사에 있었던 갑의 친구가 이제 횡령 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잘려버리면서 이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요 1억 원 갑이 반환받을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반환받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첩계약이 조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서 만약에 이게 불법원인 급여에 걸린다면 반환을 못 받는 거고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라면 1억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랬느냐? 1억 원 줘라. 1억 원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판례는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민법 746조가 규정하는 불법 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 부분입니다.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즉 강행 규정에 위반한다고 할지라도 도소매업으로 등록 지정되지 않은 사람은 담배 사재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강행규정, 담배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강행규정 위반과 사회질서 위반은 별개의 개념이어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74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반환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런 판례입니다. 이제 이 판례를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명의신탁이라는 거, 아까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런 부분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반환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다. 반환받을 수 있으면 그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다. 그런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넘겨보셔가지고 이제 363페이지부터 해가지고 365페이지까지 해가지고 판례가 38개가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 모든 지문들 다 시험에 한 번씩은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알아둬야 되죠. 근데 판례 사안이 되게 많다는 거죠. 되게 많으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은 그냥 그 결과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양이 많으니까 조금 효율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부를 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 뭐 그런 욕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유가 됩니다. 일단은 363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 등기 합의라든지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 여기에서는 이루어진 진 위에다가 이렇게 방점 하나 딱 찍어 두십시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가는 이제 그 중간생략 등기를 물권법에서 배웠을 때. 예, 그래서 아까 일단은 중간생략 등기 거기에 대해서 유효성을 우리 판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니까 이거는 무효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그 103조에 다시 잠깐만 위에를 좀 보시면 103조에 해당하면 무효죠.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유효냐 무효냐로 더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효면 당연히 해당하지 않죠. 그랬고 또 두 번째 줄 보시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법원인 급여하고 사유질서와 똑같은 의미니까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유질서 위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환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판례를 보실 때 효력이 자체가 결국에는 유효가 나오게 된다랄지 유효가 나온다랄지 반환받을 수가 있다. 반환받을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그러니까 방금 중간생략 등기 같은 경우에는 유효죠. 유효니까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강행법규에 위반됐다. 그 밑에 보면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 이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할지라도 단속 규정에 불과하니까 이미 유효다라고 말씀드렸죠. 유효니까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그랬고 3번, 4번, 5번, 6번을 같이 묶으십니다. 이렇게 3번부터 해가지고 6번까지를 같이 묶고 어디에다가 조금 표시를 해두시냐면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에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허위 5번 명의신탁 약정 그 자체 일단 명의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6번 담배 사재기 거기에다 표시를 해두시면 지금 표시를 했던 건 어떠한 것만 남아있냐면 아주 많은 이게 해당 사안들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판례를 알기 위해서는 같이 묶어버리는 겁니다. 피자금을 조성해서 허위, 명의, 담배 사재기. 그래서 지금 각각이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던 겁니다. 각각 표시를 해놨던 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비자금을 조성해서 허위 명의로 담배를 사재기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왜 아니냐? 왜 아니냐? 이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모두 다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반환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 판례 사안들을 보면은 요 지금 비자금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 범죄 행위를 가지고 범죄 행위로서 비자금을 조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비자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비자금을 최측근인 을한테 이렇게 맡겨둔 겁니다. 맡겨두는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임치라고 합니다. 임치.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비자금이 임치되어 있죠. 그러할 때 만약에 이게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한다면 아까 오피스텔 반환 못 받은 것처럼 비자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고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비자금은 반환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대법원 판사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미 결론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비자금 반환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때야 되겠습니까? 반환 받아야 국가가 추징할 수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비자금은 반환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으니까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 표현을 보면은 여기에서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이미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최측근한테 임치하는 행위. 이거 자체 소극적인 은닉 이런 소극적으로 은닉한다 이런 표현 쓴 것 자체가 이미 반환을 받아서 뺏어 올려는 겁니다. 뺏어 와야 국가가 추징할 수가 있다.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허위의 근저당권, 허위 명의였죠. 허위하고 명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거 다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에서 허위 표시에서 배우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명의신탁에서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또 4번하고 5번이 중요합니다. 4번하고 5번 그것 자체들이 다 반환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6번 담배 사재기. 결국엔 돈 1억 원 반환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반환 받았죠. 반환 받았으니까 그거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허위 명의 담배 사재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4개를 묶었고, 그 다음에 7번부터 9번까지를 묶습니다. 7번부터 9번. 그래서 허위 명의 담배 사재기 비자금을 조성해서 허위 명의 담배 사재기 있었고, 플러스 지금 3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판례들을 읽어보면은 나쁜 놈들 같기는 합니다. 나쁜 놈들 같기는 하는데 그것 자체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인간의 본성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사회질서 위반이라고까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 오셔야 되냐면 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저놈은 천하의 잡놈이다. 근데 인간의 본성을 따른 사람들, 걔들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천하의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요 인간의 본성에 따른 이러한 부분이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조세포탈, 양도소득세 회피. 사람 누구나 세금 덜 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정산 하려고 하면 막 여러 가지 서류도 모으고 막 그런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들, 증빙 자료들. 그럴 때 거기에 따른 사람을 우리가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 사람은 누구나 강제집행을 당할 그러한 사정에 몰리게 되면은 그걸 피하고 싶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투기의 목적.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사람은 누구나 그런 고급 정보가 있다면 투기해서 돈 벌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누구나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 쭉 말씀드리는 건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해서 결론을 찾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7번 보시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표현 나와버리면 끝납니다. 이거 사회질서 위반 아닙니다.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 바로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한 거죠. 문제없습니다.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3년 후에 넘겨받기로 한 특약.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 인간의 본성이다. 사회질서 위반은 아닙니다. 8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強요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 4번하고 8번하고 내용이 똑같죠. 그랬을 때 4번에는 우리가 동그라미 어디에 쳤냐면 허위에다 지금 초점을 맞춘 거였고,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인간의 본성,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5번 다수 세입자 입주권 15매, 15매를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했다. 투기의 목적, 이거 역시도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은 9번까지 지금 했고 잠깐만 쉬셨다가 나머지 것들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것 다 정리하고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인 것 그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